내 서방이 되시오. 눈보라 속에서 주워온 바보사내. 그가 조선을 뒤집은 암행어사였습니다. 눈보라가 산을 집어삼키던 밤이었습니다. 오두막 문이 벌컥 열리더니 피투성이 사내 하나가 안으로 고꾸라졌습니다. 등에는 깊은 칼자국 세 줄, 숨은 끊어질 듯 가빴고 찢어진 옷 사이로 드러난 비단은 산골 처녀 명주조차 한눈에 알아볼 만큼 귀한 물건이었지요. 그 순간 밖에서 말발굽 소리와 함께 살기 어린 외침이 터졌습니다. 찾아라! 절대 살아선 안 된다. 명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쓰러진 사내가 피 묻은 손으로 그녀의 치맛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살려 주시오. 사내 얼굴에 숯가루를 문지르고 누더기 이불을 덮은 뒤 그 위에 철버덕 올라 앉았습니다. 쾅! 문이 부서지듯 열리고 칼든 자객 셋이 들이닥쳤습니다. 그 순간 명주는 사내 뒤통수를 후려치며 악을 썼습니다. 이 화상아, 또 술 처먹고 얻어 터졌지? 사내는 침까지 흘리며 바보처럼 웃었습니다. 해. 자객들은 욕설을 내뱉고 돌아섰습니다. 명주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덜덜 떨렸지요. 그녀는 몰랐습니다. 방금 목숨 걸고 숨겨준 이 바보 사내가 훗날 조선을 뒤흔들 암행어사라는 걸. 그리고 그 남자가 15년 전 억울하게 죽은 자기 아버지의 원한까지 밝혀줄 운명이라는 걸. 그녀의 운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1장 역적의 딸. 지리산 깊은 산골 명주는 혼자 살았습니다. 낡은 초가집 하나, 반쯤 부서진 아궁이. 겨울이면 바람이 들어오는 문틈. 여름이면 천장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지붕. 그게 그녀의 세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피해 다녔습니다. 시장에 내려가면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고 고개를 돌렸으며 수군거렸습니다. 저기 역적 달려논다. 그 한마디면 끝이었습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했겠습니까? 17살 겨울이었습니다. 아버지 명현도가 영모 누명을 쓰고 포졸들에게 끌려갔습니다. 눈이 펑펑 쏟아지던 날이었지요. 여린 영주가 대문 앞에서 아버지 저고리 자락을 붙잡으며 울었지만 포졸들은 그 작은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아버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그리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 울지 마라. 그 한 번의 끄덕임이 전부였지요. 명현도가 역적으로 몰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세금을 빼돌리던 경의정 김대감의 비리를 낱낱이 밝히려 했습니다. 장부를 손에 넣었고 증거를 모았으며 임금에게 상소를 올리려 했지요. 그런데 김대감이 먼저 손을 썼습니다. 도리어 명현도를 영모를 꾸민 자로 몰았습니다. 가짜 증인을 세우고 거짓 문서를 꾸몄지요. 권세 앞에서 진실은 순식간에 짓밟혔습니다. 아버지는 유배지에서 사약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 자리에 들어 누웠다가 석 달 만에 눈을 감았지요. 집안은 하루아침에 폐허가 되었습니다. 재산은 몰수되었고 친척들조차 등을 돌렸습니다. 화가 자기 집에 튈까봐 두려웠던 것이지요. 그날 이후 명주는 사람보다 산 짐승을 더 많이 보며 살았습니다. 봄이면 산나물, 여름이면 약초, 가을이면 열매, 겨울이면 얼어붙은 나무 뿌리. 그게 그녀의 계절이었습니다. 혼처가 들어올 리 없었습니다. 역적의 딸에게 누가 자식을 주겠습니까? 30이 넘도록 혼자였지요. 그러나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끌려가던 그날 밤 어머니가 가슴에 품고 있던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를 그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편지 마지막 줄에 이런 말이 있었지요. 정의는 늦어도 반드시 돌아온다. 그날까지 살아있어라. 명주는 그 말 하나를 가슴에 묻고 15년을 버텼습니다. 이를 악물고 산을 오르고 약초를 캐고 혼자 밥을 지어 먹으면서
그래서였습니다. 눈보라 치는 밤, 살고 싶소 하는 목소리에 그녀가 멈춰 섰던 것은 이장 바보 서방 삼룡이 산에는 사흘 만에 눈을 떴습니다. 명주가 밤새 상처를 소독하고 약초를 갈아붙이고 죽을 쑤어 먹인 덕분이었지요. 그런데 막상 눈을 뜬 사내의 얼굴을 보니 기억이 없었습니다. 자기 이름도 몰랐습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몰랐습니다. 왜 칼을 맞았는지도요.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다가 명주와 눈이 마주치면 그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명주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이름이라도 있어야지 방안을 둘러봤습니다. 마침 벽에 삼자가 새겨진 낡은 바가지가 걸려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쓰던 것이었지요. 오늘부터 당신은 삼룡이요. 사내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몰랐습니다. 도끼질을 시켰더니 제 발등을 찍을 뻔했습니다. 가르쳐줘도 자꾸 도끼를 거꾸로 잡았지요. 장작 한 겹이 패는데 한 시진이 걸렸습니다. 된장찌개를 숟가락 들고 맛보더니 갑자기 얼굴을 찡그리며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요? 하면서요. 명주는 기가 막혔습니다. 냄새? 된장찌개 냄새지 무슨 냄새예요? 집신도 제대로 못 신었습니다. 앞뒤를 자꾸 바꿔 신어서 명주가 3번을 고쳐줬습니다. 당신 대체 어디 양반집 도련이었어? 삼룡이는 그저 멍하니 웃기만 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짐스럽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하나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명주가 잠결에 악몽을 꿨습니다. 아버지가 포졸에게 끌려가던 그날의 꿈이었지요. 눈밭에 혼자 서 있던 어린 자신의 꿈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잠결에 중얼거리다 혼자 울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떠보니 아궁이에 따뜻한 불이 이미 피어져 있었습니다. 꽁꽁 얼어붙던 물동이엔 물이 가득 채워져 있었지요. 장작도 한가득 패여 마당 한쪽에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명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까지 도끼 들기도 버거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작은 군 너덕이 없이 정확하게 솜씨 좋게 쪼개져 있었지요. 아무리 봐도 초보가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당으로 나가보니 삼룡이가 처마 아래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을 보니 물집이 잔뜩 잡혀 있었습니다.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지요. 밤새 혼자 한 것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명주는 한동안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먹먹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대체 그날 저녁 명주는 처음으로 삼룡이에게 고기를 구워줬습니다. 귀한 것이라 늘 아껴두었던 포를 꺼냈지요. 삼룡이는 그걸 한 점 받아 먹더니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맛있소. 딱 2글자였는데 명주는 왜인지 웃음이 나왔습니다. 혼자 사는 외로움 속에서 오래 잊고 있던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3장 장터의 피바람. 며칠이 지났습니다. 명주는 겨우내 모아둔 약초를 팔기 위해 삼룡이를 데리고 산 아래 장터로 내려갔습니다. 힘쓸 일이 있을까 싶어 데려간 것이었지요. 혼자 지게지고 내려가기엔 양이 많았습니다. 장터는 시끌시끌했습니다. 국밥 냄새, 사람 냄새, 짐승 냄새가 뒤섞인 곳이었지요. 삼룡이는 2눈을 크게 뜨고 이것저것 둘러보며 신기해 했습니다. 마치 처음 세상을 구경하는 아이 같았습니다. 명주는 단골 약방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주인 영감 대신 낯선 상인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눈이 가늘고 입이 비뚤어진 자였지요. 명주가 약초 보따리를 내려놓자 그 상인이 흘끔 보고는 씩 웃었습니다. 얼마요? 상인이 약초를 집어들더니 휘리릭 살피고는 툭 내던지듯 말했습니다. 50냥.
명주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이 약초들은 한겨울 절벽 바위 틈에서 캔 것들이었습니다. 발이 미끄러지면 그대로 낭떠러지였지요. 목숨 걸고 구한 것들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이건 최소 150냥은 되는 물건이요. 상인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산골 계집이 무얼 한다고. 이 정도면 많이 쳐준 거야. 싫으면 말고. 주변 장꾼들이 힐끔거렸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역적의 딸이라는 걸 다들 아는 눈치였지요. 명주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분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이 자리에서 울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늘 멍하니 뒤에 서 있던 삼룡이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약초 보따리를 손에 집어들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꺼내 살폈습니다. 그 손놀림이 달랐습니다. 어설프지 않았습니다. 마치 수십 년간 이 일을 해온 사람처럼 능숙하고 정확했지요. 그러더니 차갑게 말았습니다. 3단기 두근 반 천궁생양 오미자 상품이요. 상인이 눈을 가르게 떴습니다. 삼룡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국대전 형전,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백성의 물건값을 속여 이득을 취한 자는 곤장 100대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그 목소리가 아까의 삼룡이가 아니었습니다. 낮고 또렷하고 서늘한 목소리였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마치 조정 대신이 명을 내리는 것처럼 상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삼룡이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멍하고 어리벙벙하던 그 눈이 아니었습니다. 날카롭고 깊고 무언가를 꿰뚫어보는 눈빛이었지요. 상인은 덜덜 떨며 은전을 꺼냈습니다. 처음 불렀던 50냥의 3배, 150냥이었습니다. 명주는 숨을 멈춘 채 삼룡이를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대체 누구야? 장터로 돌아오는 길, 삼룡이는 다시 원래처럼 멍한 표정으로 두리번거리며 걸었습니다. 아까 그 날카롭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지요. 명주는 그의 옆 얼굴을 몇 번이나 훔쳐봤습니다. 마치 두 사람이 한 몸 안에 사는 것 같았습니다. 사장, 포위당한 밤. 그 뒤로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명주는 점점 삼룡이와의 생활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아침엔 그가 물을 기러 오고 저녁엔 명주가 밥을 지었지요. 서로 말이 많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평생 혼자였던 그녀가 누군가와 같은 밥상에 앉아 밥을 먹는 게 이렇게 자연스러울 수가 있다니.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산 아래쪽에서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하나였습니다. 그러더니 둘, 셋, 열, 스물, 횃불이었습니다. 그리고 개 짖는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사냥개였지요. 무언가를 추적하는 소리였습니다. 명주는 손이 굳었습니다.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삼룡이를 찾는 것이다. 그날 밤 수십 명의 자객이 산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들고 나가는 길이 모두 막혔지요. 명주는 아버지 유품인 단검을 꺼내 쥐었습니다. 녹이 좀 슬어 있었지만 날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룡이를 안방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당신은 기억도 없잖소. 삼룡이가 명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도 나는 여기 살았던 사람이요. 이 산을 알아요. 도망칠 수 있소. 명주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당신은 살아야 해. 하지만 문이 부서졌습니다. 자객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5, 10, 15명. 명주는 단검을 들고 맞섰습니다. 작은 오두막 안에서 홀로 싸웠습니다. 한 명의 칼을 막아냈습니다. 2명째를 걷어찼습니다. 그러나 셋째에게 팔을 베이고 넷째에게 어깨를 찔렸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자객 대장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칼을 들어 올렸지요. 역적
흑달년답게 죽어라. 명주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두려웠지만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안방문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나무 파편이 방안을 가득 채웠지요. 삼룡이가 뛰쳐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황금빛 마패가 들려 있었습니다. 1월 5봉이 새겨진 그것, 왕이 직접 내리는 것. 조선에서 그것보다 무서운 것은 없었습니다. 자객 대장의 칼날이 마패에 부딪혔습니다. 쨍 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삼룡의 눈 안에서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핏빛 궁궐의 밤이 떠올랐습니다. 임금의 밀명을 받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숨겨진 장부를 손에 쥐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자객들에게 포위되어 절벽에서 뛰어내리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돌아왔습니다. 조선 최연소 암행어사 이현백. 삼룡이의 얼굴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더 이상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피 흘리는 명주를 한 팔로 안아 일으키며 자객들을 냉랭하게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조용히 그러나 온 방안이 울릴 만큼 무섭게 말했습니다. 감히 왕명을 받은 암행어사 앞에 칼을 든 것이냐? 순간 자객들이 굳어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산 아래서 북소리가 울렸습니다. 구궁, 구궁, 구궁. 이어 수백 명의 군사가 횃불을 들고 산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갑옷 부딪힌 소리, 말발굽 소리,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는 소리가 지리산 밤을 가득 채웠지요. 임금이 직접 보낸 군사였습니다. 자객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5장 15년 만의 눈물. 한양이 뒤집혔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암행어사 이현백이 살아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내놓은 것은 김대감의 죄를 낱낱이 적은 장부였습니다. 백성 세금 착복, 억울한 충신 제거, 가짜 영모 조작, 30년에 걸친 부정과 비리. 장부를 본 임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조정은 들썩였지요. 그리고 장부 마지막 장에는 명현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죽음으로 내몰렸는지, 누가 손을 썼는지, 가짜 증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든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현백이 지리산에서 목숨을 잃을 뻔하면서까지 손에 쥐고 있었던 것이 바로 그 장부였습니다. 김대감은 결국 포승줄에 묶여 끌려갔습니다. 평생 권세를 누리던 사내가 무릎 꿇고 목숨을 구걸했지요. 그 많던 하인들도 그 높던 관리들도 아무도 옆에 없었습니다. 이현백의 얼굴은 차가웠습니다. 당신이 죽인 건 사람만이 아니오. 한 집안의 인생이었소. 며칠 뒤 궁궐 대조에서 임금의 어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명현도의 영모 누명을 벗긴다. 충신으로 복권한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명주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15년이었습니다. 15년 동안 그녀는 역적의 딸로 살아왔습니다. 시장에서 쫓겨났습니다. 돌을 맞았습니다. 혼처가 끊겼습니다. 사람들 눈을 피해 고개를 숙이고 살았습니다. 15년 동안 혼자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아버지 이름이 사람답게 불리고 있었습니다. 명주는 소리도 내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흐느끼지도 통곡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눈물이 흘렀습니다. 멈추지 않고 흘렀습니다. 옆에 있던 이현백이 말없이 그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6장. 가장 늦게 찾아온 봄. 모든 것이 끝난 뒤 이현백은 명주에게 청혼했습니다. 조정 대신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났습니다. 30 넘은 산골 여인을 암행어사 배필로 삼으신다는 것이옵니까? 채통이 있으셔야지요. 편전이 웅성거렸습니다.
그 순간 이현백이 명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조정 한가운데서 모든 대신들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가장 추운 겨울날 가장 어두운 산골에서 나를 살린 건 이 여인입니다. 편전이 조용해졌습니다. 벼슬보다 귀한 건 사람의 의리요. 이 여인이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없습니다. 그 은혜에 어찌 채통을 따집니까? 나는 평생 이 여인 하나면 충분합니다. 임금이 오랫동안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허락한다. 두 사람은 그 해봄에 혼례를 올렸습니다. 늦은 봄이었습니다. 산 벚꽃이 한창 피어 있었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현백은 백성들이 가장 신뢰하는 재상이 되었습니다. 건세를 탐하지 않았고 약한 자들 편에 섰으며 죽는 날까지 청렴했지요. 명주는 굶는 백성이 없는지 직접 살피러 다니는 부인이 되었습니다. 시장에서 직접 국밥을 나눠주고 약초를 가르쳐주고 혼자 사는 노인들의 집을 찾아다녔지요. 그런데 두 사람은 매년 봄이면 꼭 지리산 오두막으로 돌아갔습니다. 한양에 번듯한 집을 두고 낡은 초가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늦은 봄날, 이제 머리가 희끗해진 현백이 장작을 패다가 허리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허리가 예전 같지 않구려. 명주가 툇마리에 앉아 약초를 다듬다가 피식 웃었습니다. 늙었지요, 당신도. 현백이 장작을 마당에 내려놓고 명주 옆에 앉았습니다. 산바람이 살랑 불었습니다. 산 벚꽃잎이 몇 장 날라왔습니다. 현백이 말했습니다. 그날 당신이 날 내쳤으면 어쩔 뻔했소. 명주가 대답했습니다. 그땐 그냥 밥 한 끼 얻어먹을 사람이 필요해 보였지요. 현백도 따라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명주는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겨울밤 무서웠지만 멈춰섰던 건 아버지도 누군가에게 저런 말을 했을 것 같아서였다는 것을. 살고 싶소 라고 그 목소리가 아버지의 목소리처럼 들렸다는 것을. 산바람이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오두막 처마 아래로 제비 한 쌍이 날아들었습니다. 올해도 봄이 왔습니다. 가장 늦게 찾아왔지만 가장 따뜻한 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정의는 늦어도 반드시 돌아온다. 그 말은 맞았습니다. 단지 정의만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봄도 돌아왔습니다. 사람도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래 닫혀있던 마음도 결국 돌아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100년의 속삭임 제공입니다. 목소리를 직접 녹음을 해서 매끄럽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